오늘은 이제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이제 철학을 공부할 시간인데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한 다시 이제 복습해보고 들어갈게요. 자, 20세기 전반기까지는 이제 철학을 객관주의를 하고 20세기 후반기 철학을 주관주의를 합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기에는 진리는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 진리다. 각자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각자 생각이 진리다. 자, 이것이 이제 주류 철학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20세기 전반기까지는 진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진리다. 그 중에 이제 공통 인정하는 것이 뭔가?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진리는 뭔가? 근데 어디에 있는가? 자, 이 형이상에 속하는 사람들은, 관념론 사람들은 정신세계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본질주의, 항존주의. 이렇게, 나눠지고. 다음에 형이학 세계. 물질세계, 현상은 눈에 보이는 가시세계에 진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실제론, 관념론, 실제론, 그리고 이 사람 관념론. 이렇게 대비됩니다. 두 가지. 이 실제론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연주의, 진보주의, 실용주의, 재건주의 이런 사람들이고, 관념론에 속하는 사람은 항존주의, 본질주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배운 거 다시 이제 복습하면 이 교육 철학에서 철학의 어떤 기본적 기능은 이 평가적 기능, 분석적 기능, 사변적 기능, 종합적 기능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이런 철학은 결국 이제 교육의 방법,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철학적 방법으로 교육을 연구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변화에 관한 것을 철학적 방법으로 따져보자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과 교육이 합쳐서 교육 철학이 된 것이고 그래서 철학은 교육학에 있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이라서 이념이나 목표, 목적을 정하는 때 그다음에 개념, 내용 그다음에 방법을 쓸 때 이런 개념 정할 때, 내용을 정할 때, 방법을 정할 때 철학이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학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 현상을 다루는 어떤 과학과 관련성 어떤 과학적 요소 좀 들어있는 것 그렇지 않고 순수히 철학적 요소만 있는 것 그래서 인간의 생각의 변화 또는 이제 현상세계의 변화 어떤 것을 주로 다루고 있는가 인간의 내면의 어떤 비가식은 추상적인 어떤 세계를 다루면서 주로 논리적 관계를 다루는 것이 철학이고 그중에 이제 과학은 어떤 현상의 인과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이런 측면이 철학에 좀 들어있는 것이 형이학 철학 그래서 이런 것을 실제론 이렇게 이야기하고 동양에서는 주기론 이런 형이상 세계를 다루는 건 주리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주리론 형이상 세계 사는 사람은 어떤 연역적 방법을 강조해서 어떤 연역적 지식을 강조합니다. 이 실제론 사람들은 귀납적 방법을 강조하기 때문에 귀납적 지식을 강조하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은 이제 지식을 명제적 지식 더 강조하기 이 사람은 방법적 지식 그래서 명제적 지식은 또 규범적 지식, 논리적 지식, 사실 지식 이렇게 나눠지는데 규범은 옳다 그러다 바람직하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 그다음에 논리적 지식은 또 논리적 관계를 해서 풀어서 설명하는 것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적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식 사실에 관한 것을 나타내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명제적 지식은 이런 세 가지 있다. 규범적 지식, 논리적 지식, 사실적 지식 따라하세요. 규범적 지식 논리적 지식, 사실적 지식.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은 이렇게 형이상에 속하는 사람들은 존재론에 대해서는 관념론, 인식론에 대해서는 합리론, 그 다음에 가치론에서는 절대주의, 방법에서는 연역법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형이학에 속하는 사람들은 주로 존재론에서는 진리는 어디에 존재하는가? 실제 세계, 눈에 보이는 가시 세계에 존재한다. 물질 세계에 존재한다. 이렇게 보고 인식론에 대해서는 경험론, 그다음에 가치론에 대해서는 어떤 상대주의, 방법론에서는 귀납법을 강조하게 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아랫동네 사람들은 세상은 다 변화한다. 변화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진리는 변한다 이렇게 보고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관념론, 실제론, 합리론, 경험론, 절대주의, 상대주의, 연역법, 귀납법.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불변한다, 변한다. 그래서 이런
이 관념론에 속하는 사람은 대부분 합리론, 절대 연역부 파괴다. 아까 관념론에 속하는 사람, 항존주의, 본질주의 이런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실제론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 진보주의, 실용주의, 자연주의, 재건주의 이런 철학들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 이제 이 형이상에 속하는 항존주의, 본질주의, 형이학의 자연주의, 진보, 실용주의, 재건주의. 그중에 이 형이상에 속하는 이 관념론의 대표적인 것이 본질주의고, 이 아랫동네 실제론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 이 진보주의입니다. 진보주의. 그래서 본질주의, 진보주의.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음 중 본질주의와 관계없는 것들은, 또는 실용주의와 또는 재건주의와 관계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자, 윗동네, 아랫동네를 구별하는 문제가 대부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윗동네는 주로 이제 이상을 강조하는 이상주의에 가깝고, 아랫동네는 현실주의에 가까운. 그래서 이상주의, 현실주의.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보이지 않는 비가시의 세계 다루고, 이런 가시세계, 인간 내부의 생각을 다루고, 외부에 있던 현상세계, 물질세계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윗동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본질주의가, 아랫동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진보주의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것이 자연주의인데, 자연주의는 주관적 자연주의, 객관적 자연주의. 자, 주관적 자연주의는 인간의 내부적 본성을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다. 객관적 자연주의는 외부적 가시적인 자, 이 자연 현상에 따르자는 것입니다. 자, 주관적 자의 대표인사 루소인데, 루소는 이 내부의 본성이 인간의 어떤 흥미, 관심으로 나타나니까 그에 따르게 맞추면 된다. 결국 아동의 흥미, 관심에 맞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본성이 착한 본성으로 나타나니까 착한 본성을 많이 갖고 있는 원시적 인간 그 자체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원시적 야인, 야만 그대로의 모습이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인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인간의 내면의 본성을 자연성이다 해서 그 자연성에 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교육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실용주의는 자, 실제 생활에 쓸모 있는 것이 가치 있다. 그게 바로 진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실 적합성을 강조하고 유용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 생활에 쓸모 있는가 없는가 기준으로 하는 도구주의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당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게 됩니다. 따라하세요. 실용주의, 현실 적합성, 유용성, 도구주의. 자, 실제적 문제. 자, 문제 해결 학습. 자, 당면 문제. 자, 자연주의. 따라서 자연주의. 자, 주관적 자연주의. 루소. 인간 내부의 본성. 자연성. 자, 흥미.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주의적 교육관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연주의와 실용주의를 절충한 것이 진보주의인데, 진보주의, 자연주의, 아동중심, 아동 흥미중심 이런 요소와 실용주의, 현실 적합성, 현실 필요성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것이 진보주의입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듀이, 킬패드 이런 사람들이고, 자, 이런 사람들 이제 실제 생활에 필요한 것은 실제 생활에 직접 부딪혀서 몸으로 부딪혀서 경험하면서 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한 진리다, 지식이다, 또는 필요한 지식, 비올 가치 있는 지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을 끊임없이 계속 재구성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봅니다. 그래서 생활에 부딪혀 나가는 그 생활 자체가 교육이고, 또 환경과 부딪혀서 상호작용하는 그 자체가 교육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윗동네 사람들은 어떤 인간의 내부의 어떤 정신세계, 생각을 강조하는 인지주의에 가깝고, 이 사람은 행동주의에 가까운 것입니다. 자, 따라서 자, 진보주의. 자, 현실의 필요성, 아동의 흥미, 듀이, 킬패드리. 자, 이 경험의 계속적 재구성. 자, 민주주의와 교육. 자, 환경과 상호작용. 교육은 생활이다. 교육은 성장이다. 자, 그래서 경험을 계속하면서 그 경험을 재구성해 가는 것이 바로 성장이고, 그것이 바로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교육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자연주의와 진보 실용주의 어떤 학생의 자기 주변의 어떤 생활에서 벗어나서 사회 전체 생활을 확대한 것이 재건주의입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를 바꾸는 사회개혁을 강조하고, 그래서 사회개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천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간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 교육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은 서양의 브라멜트 같은 사람, 동양의 정약용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재건주의, 사회개혁, 사회적 자아실현, 자, 위천하인, 자, 정약용, 자, 이런 사람들이, 자, 정약용 같은 재건주의. 동양의 정약용은 실학주의입니다. 실학주의인데, 서양의 재건주의 사상과 같이 맥을 통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자연주의에서 실용주의 합치는 것이 진보주의고, 실용주의를 더 확대한 것이 재건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다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다 아랫동네, 형이학 세계를 강조하고, 상대주의고, 변화를 강조하고, 자, 경험론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론이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윗동네 이제 형이상학에 속하는 가장 대표적인 실제론 반대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념론에 속하는 사람 중인데, 관념론의 대표적인 것이 본질주의인데, 자, 64쪽 보세요, 그러면. 자, 본질주의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본질주의, 진보주의입니다. 그래서 교육철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본질주의, 진보주의인데,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본질주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아까처럼 있어 윗동네는 변한다는 게 아니고 불변한다. 변화는 없다. 진리는 불변한다. 모든 사람의 공통의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모든 현상들은 변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을 다루니까 사람들의 어떤 공통의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세계, 물질세계, 현상세계를 봅니다. 그걸 중시하니까 그 현상세계는 항상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변화를 강조하는 사람들이라서 세상이 다 변화하니까 교육 내용도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하면 된다. 지금 가치 있더라도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 없게 되고 변하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거 가르치게 되고, 자, 과거에 필요했던 것도 지금 필요 없게 되니까 지금 필요한 것만 채워주면 된다. 그래서 당면 과제, 당면 문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교육이다. 그래서 자, 상황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개인에게 필요한 경험만 채워주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 중심이고 개인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 세상 불변하니까 옛날에 어떤 필요한 것들이 가치 있던 것들이 지금도 가치 있고 또 미래에도 가치 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데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 조상 세대에 가치 있던 것들이 지금도 가치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가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불변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 부모, 어른들, 선생님들의 어떤 전통 문화의 공통 핵심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경험의 공통의 경험들, 그 중에 이제 핵심을 뽑아서 엄선해서 그 에센스, 정수만 뽑아서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교과서 담아서 가르치자. 그 교과서 잘 아는 교사 중심을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사 중심, 이 사람들은 아동 중심. 그래서 아동이 필요한 것을, 자, 아동 흥미 관심에 따라 나타나는 아동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 우리 성인들의 필요한, 결국 지금 어른들의 필요한 것들은 너희 아이들도 어른이 되면 필요할 것이니까 지금 미리 배워두라.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미래, 성인이 됐을 때 미래를 대비해서 아동기에 교육합니다. 그래서 성인에 필요한 것들을 아동기에 교육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아동에 당장 필요한 것을 지금 아동에게 교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인에 필요한 것을 교과에서 담아서, 그 교과에서 담겨 있는 건 뭔가 우리 조상들의 공통 경험인 지식들은 지식.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식, 교과서 담긴 지식 중심으로 교육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아동에 당면하는 경험 중심으로 어떤 생활의 경험, 생활에 부딪히면서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사람은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과 중심 교육과정, 학문 중심 교육과정으로 발달하고, 이 사람들은 경험 중심 교육과정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 지식 내용을 교사가 중심이 돼서 학생들에게 전수하고 전달하고, 학생들은 그것을 배워서 그 전통 문화에 동화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화되기 위해서는 훈련과 노력, 암기 이런 것들이 교육의 주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은 이 성인, 사회에 나가서 성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가르치는 입문식이다. 한마디로 성인이 되기 위한 성인식에 해당하는 것이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성인식 과정이 짧았는데 시간이 점점 갈수록 배우는 것이 많아서 1년, 2년, 3년, 4년, 지금 현재 우리는 한 20년간 6세부터 한 24세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 배워나갑니다. 다 배워서 이제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성인으로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이제 이 본질주의 교육관입니다. 그중에 이제 항존주의는 이 본질주의가 더 극단적으로 바뀐 것인데, 이 불변하는 것이 본질주의는 그 시대만 불변한다 이렇게 보는데, 자, 항존주의는 모든 시대에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2000년 전의 인간이나 지금 인간, 2000년 후의 인간은 항상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 인간을 변화시키는 교육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불변하는 내용. 그래서 2000년 전에는 2000년 후나 3000년 전이나 3000년 후나 항상 변하지 않는 그런 불변적인 내용을 가르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뭔가 고전 이렇게 봅니다. 이런 고전을 주로 읽을 정도는 주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고등교육에 적합한 것이고, 이 당장 몸으로 부딪혀서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진보주의, 실용주의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초등교육에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학들이 20세기 후반에 오면서 완전히 다르게 됩니다. 20세기 전반기까지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뭔가 윗동네 사람들은 그 정신이다, 관념이다 이렇게 보고, 이 사람들은 실제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윗동네 아랫동네 이렇게 형이상, 형이학, 관념론, 실제는 이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눠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오면서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는데 그게 주관주의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그 사람을, 그러면 그 사람이, 각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진리니까 선생님들은 가르칠 게 없습니다. 학생들 생각이 다 진리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해야 할 교육은 뭔가 인간의 어떤 지적 능력도 아니고 신체적 변화도 아니고 어떤 가치관, 신념의 변화가 바로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이 맡아야 할 부분은 인간 신념을 변화시켜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그 생각을 변화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각자 생각이 진리니까 개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어떤 독립성, 창조성 이런 역할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개개인, 학생 개개인을 강조하는 개성 강조 시대입니다. 그러면 교사는 학생 각자 생각이 다 진리니까 교사는 자신의 생각을 발달시켜 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도와주는 그 역할이 바로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신념 가치관을 변화시켜주기 위해서는 학생들과 인격적 만남, 그다음에 대화 이런 걸 통해서 학생이 각성을 통해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에서는 주로 토론 중심, 표현 중심, 말하기, 서기 중심입니다. 전통주의 이 객관주의 입장은 교과서 중심이니까 읽고 이해하는, 선생님의 설명을 읽고 이해하는, 읽기 중심, 이해하기 중심인데, 여기는 말하기, 서기, 표현하기 중심, 표현 중심입니다. 그래서 객관주의에서는 읽고 이해하기, 주관주의에서는 말하기, 서기 이렇게 표현 중심의 활동.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강의법, 객관주의에서는 강의법 중심인데 여기는 토론법 중심으로 학습 방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에 따라서 이제 대화, 만남, 각성,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변하게 됩니다. 학습의 방법은 다 따라서 토론 중심, 표현 중심, 말하기, 서기 중심. 이런 것들이 이제 20세기 후반기 주관주의 철학에서 나타난 교육 방법의 특징들입니다. 그런데 이 주관주의 철학에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실존주의 현상, 해석과 포스트 모던 비판 철학, 이렇게 대표적인 것이 5가지 있습니다. 이 관념론에 속하는 대표적인 2가지이고, 그 다음에 실제론에 속하는 대표적인 4가지인데, 주관주의 철학에 속하는 대표적인 철학은 이 5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요. 실존주의,
현상학, 해석학, 포스트 모던, 비판 철학 이런 것들이 자 20세기 후반의 철학의 이제 중심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이 주관주의 철학의 어떤 대표적인 이제 초기 형태가 이제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 실존주의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삶이나 실제 존재하는 가치, 생각들 그것을 그대로 존중해 주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삶이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런 규범적 요소, 처방적 요소가 들어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고 각자 너 사는 것이 옳다. 그냥 너 꼴리는 데 살고 너 원하는 데 살고 너 선택한 것이 그냥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삶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옳은 사람도 틀린 사람도 없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다 옳다. 학교 교실에도 학생 너 각각의 생각이 다 옳다. 그래서 너 원하는 대로 살아. 그게 옳다. 여기서는 선생님의 생각 내가 옳고 너희들은 틀려서 내 따라해. 내가 가르치는 교과서 내용이 이게 옳아. 교과서대로 살아야 돼. 이런데 여기서는 아니야. 너 원하는 데 살아. 너 원하는 너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살고 싶은 그게 가장 바람직한 삶이야. 옳은 삶이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실제 존중하는 실제 선택한 삶 그것을 존중해 주는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존중해 줍니다. 그럼 학생 입장에서 그럼 나는 너대로 살아야하니까 나는 그래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 사람인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가?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뭔가? 그래서 나를 발견하는 작업이 교육의 주 내용입니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게 뭔가? 내가 뭐 잘할 수 있는가? 그것을 나를 발견하는 작업. 그래서 나를 주체성을 자아하고 자,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좋아하는 이런 것이니까 내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그걸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는 말이 있는데 실존은 실제 존재하는 삶 그 자체입니다. 자체고 본질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보다 실제 살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바르게 사느냐 바람직하게 살지 못하느냐 그것보다 일단 살아야 있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입장에서는 제대로 살지 못하면 차라리 죽어라. 아니면 여기는 제대로 못 살더라도 일단 살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각자 선택한 삶 그 자체를 존중합니다. 그게 가치 있고 그게 진리다. 이렇게 봅니다. 자, 따라서요. 자, 있는 그대로의 삶을 존중. 나를 발견. 주체성 자각. 자, 결단 선택. 실존은 본질에 선행한다. 자, 이런 각자 선택한 삶을 존중해 주는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실존주의.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철학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단어, 포스트 모던. 이 모던이라는 것은 산업사회입니다. 산업사회. 다르게 보면 현대사회고. 산업사회는, 우리가 역사 발전을 보면 중세에는 신문사회입니다. 귀족사회고, 신문사회인데, 근대에 오면 산업혁명이 이러면서 산업사회가 됩니다. 한번더 또 자본의 생산 공장에서 대량 생산해서 자본이 이 사회의 지위를 결정하고 사람들이 대량 생산된 제품을 소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에서 근대로 오면서 수공업 사회는 각자 개인이 손으로 만든 물건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건마다 다 성능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맞춰진 상품을 생산하고 그런데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니까 똑같은 성능의 상품을 똑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똑같은 레깅스를 신고 똑같은 청바지를 입고 똑같은 신발하고 똑같은 TV, 똑같은 스마트폰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낸 것을 다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문화나 삶의 생각이 다 똑같아집니다. 똑같은 냉장을 쓰고 똑같은 자동차를 몰고 똑같은 스마트폰을 하고 그래서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회, 산업사회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서 대량 똑같은 걸 소비하게 되니까 문화가 똑같아집니다. 삶의 생각도 삶의 방식이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표준화됩니다.
또 획일화되고 전체화됩니다. 전체가 다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획일화하고 세상을 보는 같은 공통의 가치관, 이데올로기를 같이 갖게 됩니다. 같은 시각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삶이 획일화되고 표준화되니까 자, 이런 것을 반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포스트 모던입니다. 아까 주관주의는 각자 생각이 진리니까 각자 다르게 살아봅니다. 각자 개성을 강조하는 각자 개성, 각자 독립성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나는 남들과 다르다. 뭔가 다른 것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성, 변화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자, 이 형이학에 속하는 실제로는 사람들의 변화인데 이 변화가 더 극단으로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다. 진리는 변화된다 했는데 이 주관주의는 이 사람들은 시간에 뿐만 아니라 시간의 똑같은 시점이라도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더 변화를 더 극단적으로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주의 중에 형이학에 속하는 실제로는 변화보다 더 변화를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시간에 따라 변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변하지 않더라도 같은 시간이라도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진리는. 이렇게 보는 것이 포스트 모던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라는 것은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모든 대량을 통일성, 획일성을 초월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획일화, 전체보다 상대성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정형화된 것을 반대하는 탈정형화입니다. 그래서 개성 강조. 그래서 남들과 나는 다르다. 다른 것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맥락. 이 다른 말로 맥락은 다른 상황입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맥락, 원래 뜻은 거미줄은 뜻입니다. 거미줄이 다 엮여져 있는데 그래서 다양한 엮여진 삶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 맥락에 따라 진리는 달라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획일화된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세상 하나 보는 관점입니다. 신념입니다. 그다음 이와 유사한 것이 우리가 세상을 보는 공통적인 관점. 이게 하나의 세상 틀입니다. 세상 여러 사람을 공통적으로 보는 틀인데 이런 틀에서 벗어나서 탈 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통일된 관점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관점이 획일화되고 전체화되고 다 동일화됩니다. 동질화되는데, 여기서는 탈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각자 다르게 보자는 각자. 나는 다르다. 남들은 다 그렇게 살더라. 나는 다르다. 나는 다르게 본다. 남은 다르게 산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파편화, 통일화, 획일화보다 파편화, 조각조각을 강조합니다. 전체 집단, 우리 함께보다는 나를 강조하는, 개인을 강조하는 파편화를 강조하고, 또 전체를 보다 국지적 이야기, 부분, 국지적이라는 부분적 이야기,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부분적 이야기, 또 작은 이야기, 소수사, 우리 공통 이야기보다 우리 개개인의 이야기, 우리 주변의 소규모 사람들, 서너 명의 어떤 소집단의 이야기, 작은 이야기들, 소수사. 그래서 작은 일들입니다. 소수사라는 것은 작은 이야기를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적 삶, 우리 전체 어떤 공통의 삶보다 주변적 삶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이 반정초주의, 정초라는 것은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기초, 정해진 것. 그래서 정해진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전체와 표준화되니까 정해진 삶, 바람직한 삶을 강조하는데 여기는 그런 것을 반대합니다. 반정초주의. 정해진 건 없다.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은 어떤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다양성. 포스트 모던의 핵심 키워드는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자, 따라서요. 포스트 모던. 변화 강조. 다양성 강조. 자, 상대성. 탈정형화. 탈이데올로기. 파편화. 자, 국지적 이야기. 소서사. 자, 주변적 이야기. 자, 반정초주의.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은 모든 획일화된 삶을 벗어나서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생각, 다양한 삶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해진 삶은 없다. 바람직한 삶은 없다. 각자 선택해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존주의나 포스트 모던도 다 다양성 개성을 강조하는데 그중에 특히 실존주의 아까 선택,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면 선택을 강조한다면 포스트 모던은 그중에 더 다양성을 더 강조, 다양한 내용 삶이 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포스트 모던입니다. 다 실존주의나 포스트 모던 현상 해석학 비판처럼 다 공통적으로 각자 생각이 진리다. 공통의 진리는 없다. 각자 생각이 진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의 철학들은 주관주의가 대세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주관주의만 철학자만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이제 객관주의 따르는 그런 철학자들도 20세기 후반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구조주의나 분석 철학 이런 것들입니다. 이 구조라는 것은 틀이면 틀, 하나의 이제 뭐 사각형 틀, 잣대 이런 것입니다. 하나의 틀로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형식으로, 하나의 잣대로 세상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구조주의입니다. 예를 들어 점쟁이 같으면 모든 사회 현상을 운이나 길흉화보로 보게 됩니다. 뭐 신앙인 사람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세상 현상을 다 신의 섭리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잣대로서 세상을 보는 사람은 다 구조주의입니다. 한마디로 하나의 색안경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다 구조주의입니다. 그 자신만의 어떤 잣대, 틀, 형식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 브루너 같은 사람은 지식의 구조, 학문의 구조, 지식의 틀이나 학문의 틀, 그걸로 이렇게 하나의 잣대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브루너 이런 사람들 구조주의입니다. 피아제 같은 사람도 인지구조, 세상 모든 변화 현상들을 인지구조로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브루너 같은 사람도 구조주의입니다. 인지구조, 지식의 구조, 다 구조를 사용합니다. 푸코 같은 사람도 구조주의입니다. 푸코는 세상 모든 현상을 어떤 권력의 코드로 씁니다. 모든 지식도 권력의 수단이다. 그래서 푸코의 말은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이 말하고 논리를 주장하면서 결국은 핵심은 뭔가 너는 내 말 들어. 내 말이 옳으니까 내 말 들어. 뭐 이렇게 하라는 것은 결국 속 깔리는 것은 내가 옳으니까 내 말 들어.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한테, 여친이 남친한테 하는 이야기는 결국 다 정리해보면 오빠는 내 말 들어. 내 하라는 데 해. 그 말입니다. 내 원하는 데 해. 내 방식대로 해. 결국 모든 지식이나 어느 말은 지식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결국 너는 내 말 들어.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자기 나름의 지식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 속에는 권력의 코드, 권력성이 있다. 권력성에는 결국 너는 내 말 들어. 예를 들어 뭐 4대강 개발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결국 4대강 하자는 사람 너는 내 말 들어. 내 따라와. 4대강 하기 싫다.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거 하지 마. 내 말 들어. 내 편을 따라. 그래서 내 편이 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뭐 모든 인간들이 하는 이야기, 말, 지식 다 권력 코드가 들어있다. 이렇게 봅니다. 푸코는. 그래서 권력이라는 코드로 세상 모든 현상을 설명합니다. 이런 사람들도 구조주의입니다. 그 권력 코드가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것이 감옥인데 감옥에 가다 놓고 인간을 훈련시키고 길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교육도 학교에 가다 놓고 길들이고 군대도 가다 놓고 훈련시키고 길들이는 것입니다. 결국 길들이는 것은 결국 학생들은 선생님 말 들어. 선생님 하라는데 해. 결국 모든 학교에서 하는 말은 결국 선생님 말 들어 이것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모든 매치 나오는 것은 국가의 말 들어. 세금 꼬박꼬박 내고 국가 시키는데 잘해. 뭐 이런 것. 남편 하느냐는 결국 남편 말 잘 들어. 아내가 하느냐 결국 아내 말 잘 들어. 회사 가면 사장 하는 말은 결국 사장 말 잘 들어. 뭐 결론을 하면 그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 같은데 그 감옥 같은 구조가 학교 구조도 감옥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길들이기. 그래서 감옥에서 하는 모든 기능들이 학교에서 똑같이 학교에서 예를 들어 시험 치는 거 검사하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 이거 내면 이거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결국 예를 들어 뭐 학교에서 손톱 용의 검사를 한다. 결국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그 말들은 결국 선생님이 시키고자 하는 원하는 지시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다 들어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내 말 들읍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나 시험 이런 것들이 다 권력 코드가 들어있는 그런 제도라는 것입니다. 시험 치고
자, 훈련하고 교육하고 수업하고 모든 것들 다 이런 권력 코드의 실현이다. 지식 속에는 권력이 들어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 지식 속에는 또 이렇게 권력 코드가 미셀프콘은 파놉티콘, 판이라는 뜻은 넓게 본다는, 옵티크라는 본다는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일만 감시탑이다. 한눈에 쫙 볼 수 있는 감시탑인데, 파놉티콘인데. 원래 이제 이 과목 교도소가, 교도소 가본 사람 있어요? 저는 자주 가는데 이렇게 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조사하러 연구하러 가는데 교도소 가서 간수들을 교육하고 그런 것인데, 우리나라 교도소는 대부분 이렇게 사동형이라 해서 아파트 단지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도가 되고 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호수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렇게 사동형 말고 이제 가장 교도소 영화 나오는 건 뭐 빠뿅 이런 영화 봤어요? 옛날 영화인데 뭐 쇼생크 탈출 이런 걸 봤어요? 그건 뭐 교도소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도가 쭉 되어 있고 방들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둘러서 건물을 둘러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 파놉티콘은 이게 이제 교도소가 원형으로 되어 있어. 원형 둥글게 이렇게 둥글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이 둥글게 있고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감시탑이 있습니다. 감시탑. 그다음에 창이 이제 방마다 창이 되어 있어서 감시탑에 보면 쭉 방이 다 보입니다. 창으로 돼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창살 안에 다 들여다 보입니다. 그래서 감시탑에 딱 있으면 사람들이 모든 방에 사람들 간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입니다. 우리가 아파트 옥상에 있으면 건너편 아파트 동에 이렇게 다 내려다 보는 것처럼 그런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감시탑에 감시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감시탑이라는 이름을 딱 붙여놓으면은 죄수들이 조심하게 됩니다. 저기서 나를 감시할 것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이 역할을 어떻게 돼 있냐면 감시 카메라 작동 중이라 써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감시 카메라 작동, 사실 작동 안 됩니다. 고장났습니다. 카메라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나 아무거나 그냥 달려있습니다. 대부분 고장났습니다. 은행 같은데 그 작동도 잘 안 합니다. 그냥 글씨만 있으면 어떤지 감시 카메라 자체도 없습니다. 그냥 감시 카메라 작동 중 이렇게 글씨만 써 붙여놔도 사람들이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 속에서는 권력 코드가, 어떤 지식 속에는 권력 코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시탑 이렇게 해놔도 감시할 것이다 해서 행동 조심하게 됩니다. 단지 그 단어 속에만도 어떤 권력 코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 지하철 가는데 이렇게 좌측 통행, 우측 통행, 한 줄석 이렇게 글씨만 써놔도 사람들이 그에 따라 한 줄 이렇게 서게 됩니다. 누가 통제하는 사람 없더라도 그 글씨 속에 한 줄석이라는 단어 속에 어떤 권력 코드가 들어있는 것, 지식 속에는 권력 코드가 들어있다. 알게 모르게 한 줄을 서라는 그런 힘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 속에 어떤 권력 코드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푸코는 이렇게 권력 코드는 하나의 코드, 하나의 잣대로서 세상을 설명합니다. 이런 하나의 잣대로서 설명한 사람들이 구조주의입니다. 하나의 틀로서, 하나의 잣대로서. 결국 이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가 모든 하나의 사실이 진리로 보게 됩니다. 진리는 하나다. 불변한 진리가 있다. 그게 뭔가 하나의 틀인데 이 사람은 지식구조, 이 사람은 인지구조, 이 사람은 권력코드 이렇게 해서 각자가 자기 나름의 어떤 틀로서 세상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실존주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이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아니다. 구조주의 사람들 그건 허상이다. 인간은 어떤 세상의 굴레의 틀 속에 이렇게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선택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뭐 아내면 아내로서 해야 역할 속에 갇혀 있고 남편은 남편 속에, 남친은 여친. 그런 하나의 학생이면 학생, 선생님이면 선생님. 이렇게 틀 속에 다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뭐 군인이면 군인, 교사는 교사. 교사라고 아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과정 안에 선생님이 해야 할 일상적인 일반적인
관념 속에 선생님은 이 정도 해야 된다. 딱 틀이 잡혀 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을 때려서는 안 되고, 모범이 돼야 되고, 솔선수범해야 되고, 선생님은 거짓말 해서는 안 되고, 등등. 이런 틀 속에 인간이 갇혀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가 말하는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는 그건 허상이다. 꽝이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항상 이런 틀 속에 인간은 갇혀서 지낸다. 자, 이런 것처럼 하나의 틀로서 세상을 보는다. 이렇게 자유로운 선택이 있는 것이 틀 속에 갇혀있다. 틀이 인간의 삶을 좌우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조주의입니다. 구조주의. 하나의 틀로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20세 후반에 얻은 이 객관주의 철학 중에 또 하나가 분석 철학입니다. 분석 철학. 세상을 분석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게 된 분석. 우리가 첫 시간에 철학의 기능이 있는데 철학 평가적 기능, 분석적 기능, 사변적 기능, 종합적 기능인데 그 중에 이렇게 분석적 기능, 분석적 기능을 강조하게 됩니다. 철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철학은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따져보는 분석적 내용도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 내용에 관련된 것도 있는데 주로 철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철학의 방법 가는 것도 중시하는 철학이 이 분석 철학입니다. 그래서 내용에 관련된 것도 있고 방향에 관련된 것, 개념에 관련 다 있는데 주로 방법과 관련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방법 측면을 특히 강조하는 것이 이 분석 철학입니다. 그래서 철학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이 분석적 기능을 강조하는 것이 분석 철학입니다. 그래서 분석 철학은 뭘 분석하는가?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의 용어나 학문의 용어, 교육학의 용어 이런 것을 정확히 분석하자는 것입니다. 용어를 정확히 분석해서 명료하게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명백해야 우리 학문이 명백해지고 우리 단어, 우리 교육도 명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교육하다, 교육의 용어 뭔가? 예를 들어 우리가 평등하다, 평등 의미가 뭐 어떤 평등인가?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허용적 평등인가? 과정의 평등, 결과의 평등, 다양한 의미의 평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한다. 특히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는데 남자들이 사랑한다는 말과 여자들이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뜻이 다릅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보고 자기가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자들이 사랑해라는 말은 앞으로 사랑할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사랑해라는 말은 여자들은 사랑해는 이제까지 쭉 사랑해 왔어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절대로 앞으로 사랑할 거야 이런 의미로 사랑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지금까지 쭉 사랑해왔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결국 지금 사랑하고 지금까지 쭉 사랑해왔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현재 사랑하고 있어. 이런 의미로 여자들은 사랑해라는 말을 씁니다. 여자들이 사랑해 할 때, 오빠 사랑해 할 때 그런 대신 남자들이 자기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앞으로 사랑할 거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만나자 두세 번 만나고부터 자기 사랑해 이 미친놈 같은 놈. 뭐 두세 번 만나면 무슨 사랑을 해? 여자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남자들은 사랑하는 말을 그런 의미로 쓰기 때문에. 그 다음 이해한다는 말도 남자 주변 자토는데 남을 다 이해한다는 게 이해한대. 이해해. 이해한다는데 왜 그래? 그런데 들어보면 저는 이해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꾸 이해한다고 우깁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해한다는 것을 머리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머리로서. 이해한다는 의미는 머리로서 생각해서 알게 되면 그 이해한다는 의미로 용어를 씁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이해한다는 말은 가슴으로 공감된 느껴진다.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해한다는 말을 써도 여자들이 이해한다는 용어와 남자들이 이해한다는 용어가 다른 뜻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맨날 다툽니다. 이해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해한다고 우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자기가 이해한다는 것을 머리로서 이해되면 이해한다는 용어를 쓰니까 가슴으로는 이해 안 돼도 머리로 이해되면 이해한다는 용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가슴으로 이해돼야 이해한다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도저히 느끼지 않는데 공감하지 못하는데 그 남친은 계속 이해한다고 우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칠 지경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활의 용어를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가 정확하게 분석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에서 아이고 너 잘나서 진짜 잘났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그렇게. 뭐 잘 먹고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뜻은 아니고 그냥 욕입니다. 그냥
실제로는 이제 사용하는 용어와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들의 정확한 의미가 뭔가 이런 걸 분석해 보자는 것이 분석 철학입니다. 우리가 평등한 의미는 뭔가, 교육이라는 의미는 뭔가,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마다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분석하는 것이 분석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정확히 하고, 그러기 위해서 명료히 확인하고 분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학문의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확한 어떤 분석 방법을 강조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무시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가 옳은지는 관계없습니다. 철학은 그냥 명확히 따져보자는 것입니다. 결국 따져서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 어떻게 하자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철학은 비판적인 이렇게 이 부분만 보지 전체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나무만 보지 숲을 보지 못한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성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어떤 게 가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를 못 해줍니다. 그다음 역사성. 실제로 철학과 주관주의 철학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어떤 가치가 옳은 것이 다릅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객관주의 철학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역사성이라는 것은 역사는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역사성, 상황성, 맥락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성을 부정하거나 약한 것이 이 분석 철학입니다. 또는 가치성이 어떤 것이 가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치성이 떨어지는 것이 분석 철학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분석 철학. 용어의 정확성. 명료성 강조. 학문적 객관성 목적. 가치성, 역사성 약하다. 이런 것들이 분석 철학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구조주의. 브루너의 지식의 구조. 학문의 구조. 피아제의 인지 구조. 푸코의 권력 구조. 이런 것들이 다 구조주의 철학, 구조주의 학자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구조주의 중에서는 이렇게 푸코, 피아제, 브루너 이런 사람들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브루너, 피아제는 자주 나왔지만 최근에는 푸코도 자주 나오게 됩니다. 이런 객관주의 사람들이 그죠? 그 다음에 주관주의 사람 중에서 어떤 아까 인간, 개인을 강조하는 사회 전체보다 구조를 강조하는 그런 것보다 이런 사회 전체나 구조나 이런 강조자 개인을 강조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인간 개인을 강조하는 그런 인간주의 철학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의 삶을 강조하는 그런 인간주의 철학도 이 주관주의 철학입니다. 개인 각자 생각이 진리니까 각자 학생 각자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주관주의 철학도 인간주의 철학도 주관주의 철학의 일종입니다. 따라서요. 푸코. 지식의 권력성. 파놉티콘 기능. 감옥 구조. 이 감옥도 학교와 감옥이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간을 길들이기 훈련하는 그런 기능은 같은데 옛날에 고대 사회나 중세에 있던 감옥은 인간을 어떤 개조시키기보다 어떤 격리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은 교도소 기능이 죄 지은 사람을 격리하는 기능도 있지만 죄 지은 사람을 개과천선시키는 기능, 변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감옥은 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길들이는 기능을 강조하는데 옛날 중세나 고대 사회는 이런 길들이기 기능보다 그냥 가다 놓는 격리 기능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기능은 근대나 현대의 감옥처럼 훈련하는 길들이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격리 기능 이런 것은 옛날 감옥이 있는데 현대 학교는 격리 기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퇴근할 수 있으니까 통학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길들이기 이게 훈육 기능은 교도소나 감옥이나 또는 학교나 똑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판 철학이 나오게 됩니다. 비판 철학도 기본적으로 주관주의입니다. 주관주의. 각자 생각에 따라 다르다. 각자 생각이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보고 있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자는, 비판적으로. 비판적으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제도, 자본주의 제도, 사회주의 제도, 기존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기존 제도는 인간 개인을 존중하기보다는 하나의 사회 제도가 우선이고 인간은 거의 소모품이고 부속품처럼 본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시 인간을 존중하자. 아까 인간주의 철학처럼 인간을 존중하자는 그런 시각이 공통점의 주관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비인간화, 이걸 비판하고, 자, 그래서 인간적 소외, 이런 것을 비판하고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존에 우리가 사회를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 이것도 한번 보자. 결국 민주주의라는 것도 다수 결로 결정하는데 이 다수 결정한다 해서 다수가 다 투표권 동일한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보면 회사 사장과 간부들과 말단 직원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하지만 말단 직원이 한마디 하는 것은 전체 직원들이 별로 말빨에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장 한마디는 말빨에 먹혀 사장 한마디는 전체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이렇게 민주주의라도 미리 발언권이나 발언의 가치가 다르다면 투표에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수도를 옮길 것인가 말 것인가 국민투표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투표하면은 옮기자는 사람과 옮기지 말자는 사람 누가 이길까요? 이건 옮기지 말자는 사람 당연히 이깁니다. 왜냐하면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사람들은 옮기지 말자 할 것이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있는 사람은 옮기자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 3천만 명이 많습니다. 경기도, 충청도 이남, 경기도 이남에 충청도, 전라도, 제주 다 합쳐도 2천만 밖에 안 됩니다. 다섯 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건. 결국 투표하자는 것은 옮기지 말자는 이야기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자 남학생하고 이학생 임용시험 남학생 90%고 예를 들어 사범대 남학생 이학생하고 이렇게 투표하자 그러면은 대부분 이학생이 많으니까 이학생 숫자가 많으니까 이학생이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미 다수결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전제로 깔려있는 상황이 평등하지 못하다면 거기서 아무리 좋은 회의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 담화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사람들이 모여서 발언의 기회가 동일하고 또 발언에서 발언의 가치가 동일할 때 거기서 회의에서 토론해서 합의를 거쳐야 거기서 나온 결론이 이상적인 결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발언의 기회나 발언의 가치, 투표의 가치가 다른 상황에서 똑같이 투표하자 이랬을 때는 거기서 나온 결론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그 전제 상황이 불평등하다면 거기서 나온 결론 토론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대화 상황, 담화 상황에서 이상적인 상황에는 뭔가 투표의 기회가 또는 발언의 기회가 동일하고 발언의 가치가 동일할 때 거기서 나온 결론이 그 사회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민주주의도 바람직하지 않다. 자본주의도 이미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벌게 됩니다. 돈 없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같이 하자니까 누구나 할 수 기회 있다는데 돈 있는 사람은 모든 기회를 살 수 있는데 돈 없는 사람은 기회를 살 수 없게 됩니다. 대학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평등한데 돈 있는 사람은 과외도 받고 학원도 듣고 강의도 듣고 하는데 돈 없는 사람은 책도 좋은 책 못 사고 좋은 선생님 못 배우고 좋은 학원 못 다니고 결국 들어갈 기회가 차단이 나게 됩니다. 이미 자본주의 사회는 평등 그 자체가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돈 있는 사람이 다 하기에는 돈 없는 사람은 기회가 있더라도 활용을 못합니다. 개천에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비판적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평등주의인데 자본주의에서는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성립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냥 허상일 뿐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부자들도 가는 사람이 있는데, 너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부자들은 자기 좋은 거 다 하면 돈이 다 할 수 있는데, 멋있는 남자 있으면 돈으로 선물 다 해서, 돈으로 사가서 남자를 꼬실 수 있고, 사귈 수 있고, 돈 없으면 좋아하는 남자, 하고 싶은 게 다 못하게 됩니다. 할 수 있는 기회는 평등하지만 실제로 다 못하게 됩니다. 대학 갈 수 있는 기회도, 좋은 거 다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또, 우리 제도를 당연하다고 보는 것을 당연하지 않게 보자. 우리를 사범대 제도를 봅시다. 사범대 보면은, 뭐 사범대 들어가서 임용시험 쳐서 교사를 뽑는다. 그거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데, 당연하지 않게 보면 어떤가? 처음부터 사범대는 교사 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사범대 졸업하면 다 교사를 발령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교사 자리가 모자라면 처음부터 사범대 TO를 적게 뽑아야 됩니다. 적게 뽑아서 사범대 졸업하면 다 교사를 시켜주고, 자, 약대 뽑았으면 다 약사 시켜주고, 의대에서 의사 뽑으면 대부분 다 의사 시켜주는데, 왜 사범대는 대부분 다 안 시키고 조금만 시켜주느냐 말이야. TO가 없다면 처음부터 조금 뽑으면 되지 않냐, 조금. 조금 뽑아서 사범대 졸업하면 다 해주고, 교직이수 적게 하고, 또 뭐 교직이수 인원을 적게 해서 필요한 사람만 뽑아서 필요한 사람만 해주면 되지. 왜 괜히 많이 뽑아서 둘러를 서게 만드느냐, 인생 허비하게 만드느냐 말이야. 처음부터 조금 뽑으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 좀 비판적 시각으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같은 꼬박꼬박 내는데, 이 국민연금 국가가 망하지 않으면 준다는데, 국가 다음 세대 가면 젊은 사람들은 국민연금 안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 내는 거 지금 돈 없습니다. 없고 후배들이 이제 우리 어린 사람들, 우리 손자들이, 자손들이 월급에서 빼가 우리가 늙을 때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 어떻게 되니까? 그때 가면 국회에서 국민연금 조금 주자가 판긴다면 그 사람 돈 안 내려고 합니다. 지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율이. 그러면 지금 타는 사람은 그나마 조금 많이 타는데, 나중 되는 사람은 점점 못 탑니다. 노인은 많고 젊은 사람은 줄어듭니다. 지금은 젊은 사람 4사람이 노인 1사람을 부양하는데, 나중에는 젊은 1사람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 내서 노인을 부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도를 바꿔버리는, 법을 바꿔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열심히 돈 내는데 나중엔 돈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믿지 못합니다. 그 사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나중 세대들이 커서 그 사람의 법을 어떻게 바꿀지 우리는 알 수 없게 됩니다. 아예 국민연금 제도를 없애버릴지는 모르고, 우리는 실컷 냈는데 그냥 개돈 파듯이, 개가 망하듯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뽑힌 국회의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봤던 것을 당연하지 않게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비판적 시각으로. 이런 것들이, 자, 비판 철학들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인사는 하버마스인데, 하버마스는 이상적 담화 상황, 그 전제를 통해서, 자, 바람직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이 바람직하지 않는 자본주의 사회, 불평등 사회, 여기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계몽시켜야 된다. 자율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구조주의처럼 국가에서 계속 국민들을 세뇌시키고 억압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국가의 이념, 국가에 필요한 지식만 국민들을 계속 주입시키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비판적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비판 철학입니다. 그래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레이리 같은 사람도 비판적 계몽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판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문제 제기식 교육을 해야 된다. 문제점이 뭔가? 문제점이 뭘까? 뭐가 문제점일까? 또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식으로. 아, 그게 문제 있지 않나? 이런 게 문제 있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비판적 인간,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을 키우자는 것이 프레이리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이 문제 제기식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레이는 옛날에 전통적 방식에서 하는 교육은 언행 저금식 교육이다. 주입식 교육, 언행 저금식 교육. 선생님이 지식을 학생의 이제 돼지 저금통 제 머리통 속에 넣어주면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입니다. 선생님 지식을 학생 머릿속에 넣어주면 학생이 나중에 생활에서 필요하면 꺼내서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넣어준 지식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저금은 자기가 저금한 액수만큼 받아 쓸 수 있는 것이고, 새로운 생각, 창의성이나 새로운 비판적 시각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비판의식을 길러줄 수 있는 문제 제기식 교육을 하자는 것이
프레일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생각이 다 비판 철학입니다. 비판 철학. 그래서 비판 철학도 인간 개인이니까 강조하고 개인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는 이런 주관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좀 쉬었다가 계속할게요.